피고인 리아진, 리하영, 백두혈통을 모독한 반역자의 자식들로서 인민의 이름으로 즉각 사형을 집행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지하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도 소명 기회도 없었어요. 단 15분 만에 끝난 재판이었죠. 저의 이름은 리아진, 그때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옆에는 22살 동생 하영이가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보이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동생과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내일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4해, 22해를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방송국 기술 책임자셨어요. 한국로 치면 방송국 엔지니어 같은 분이죠. 평범하게 일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우리 가족 전체가 보이부에 연행됐어요. 국가반역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말만 계속 들었죠. 새벽 4시 군용 트럭이 감방 앞에 섰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손목을 묶고 트럭 짐칸에 실었어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저와 동생, 그리고 보이부 간부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칼바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그때였습니다. 간부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너희 아비가 본 건 지도자의 생명과 직결된 금기 파일이었다. 그 멍청한 놈이 보면 안 되는 걸 봤지. 지도자 동지의 건강 문제, 대역 활용, 합성 영상 제작, 이런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놈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기 일을 하다가 국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대역과 합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 비밀을 봤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이 죽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동생 하영이가 제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언니, 우리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 밖으로는 어둠만 가득했고 앞으로 30분만 가면 사형장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뒤에서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빙판길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끄러진 거였죠. 우리가 탄 트럭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운전병이 소리쳤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보이부 간부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쪽 상황을 확인하러 간 거였죠. 순간적으로 트럭 안에는 저와 동생만 남았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뒷문 손잡이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트럭이 흔들리면서 빗장이 헐거워진 거였어요. 하영아, 지금이야. 저는 묶인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밖으로는 눈 덮인 산비탈이 보였죠. 뛰어. 우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사형수들이 도주한다, 쏴. 탕, 탕. 총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우리는 눈밭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긁히면서 그저 계속 굴러 내려갔어요. 사형 집행 30분 전. 우리는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우리는 눈 속에 파묻힌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죠. 저 아래로 굴러 내려간 것 같습니다. 2명 다 찾아내. 사형수가 도주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우리도 끝이야.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동생 하영이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어요. 묶인 손목이 쓰라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언니, 저기. 하영이가 가리킨 곳에 폐가옥이 하나 보였습니다. 낡은 창고 같았어요. 우리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을 곳이 생긴 게 어디예요. 우리는 구석에 쌓인 헌자루들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창고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죠.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수색해. 놓치면 우리도 총살이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영아, 손목 좀 봐. 이거 풀어야 해. 창고 바닥에 떨어진 녹슨 철사를 발견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오랜 시간을 들여 손목을 묶은 끈을 조금씩 풀었어요. 손목에서 피가 났지만 마침내 자유로워졌죠. 그때 제 옷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체포되던 날 급하게 챙긴 작은 필름통이었죠. 이게 뭐지? 어둠 속에서 필름을 꺼내보니 작은 메모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하진아, 하영아, 이것은 아빠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이다. 너희가 살아남으면 이걸 세상에 알려라.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부터 이 필름을 제게 남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고를 나와 평양 외곽 쪽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거리에는 벌써 사형수 추격령이 내려진 듯 보위부 차량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죠. 전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탈주한 사형수 2명, 리아진, 리아영 자매를 체포하라. 확성기에서 우리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평양 전체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숨어 다녔습니다. 버스 차고지 뒤편, 공장 담장 너머, 하수구 입구까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곳을 다 숨어 다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평양 외곽의 한 폐공장에 숨어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사형 전날 나온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필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찍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인민방송국 내부 문서였어요. 최고 지도자 연설 영상 제작 지침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동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이번 신년사는 사전 녹화 후 편집본으로 방송한다. 대역 동원 및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며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방송국 기술 책임자로서 최고 지도자의 연설 원본을 관리하는 위치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연설들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많은 연설이 대역과 합성 영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필름을 더 살펴보니 회의록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자 전원을 숙청 대상 1순위로 분류한다. 바로 그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일을 하다가 이 비밀을 알게 됐고 그 순간부터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국가의 가장 깊은 금기를 본 사람은 살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언니,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필름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남긴 마지막 증거였죠. 우리가 살아서 나가야 해. 그리고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평양을 완전히 빠져나가 두만강을 넘기로요. 보위부의 추격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이제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밤마다 아버지의 필름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이해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늘 보던 김정은 최고 수령 동지가 실제로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남긴 비밀 문서와 필름을 직접 보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필름 속에는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녹화 일정표, 대역 배우 명단, 음성 합성 기술 보고서까지. 아버지는 기술 책임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영아,
이것 봐. 저는 동생에게 한 장의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긴급 체제 유지 방안이라는 제목에 2022년 3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의 건강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공개 석상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는 체제 안정성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전 녹화 및 대역 활용을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까지는 정상적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필름을 더 넘겨보니 회의록도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날짜가 찍혀 있었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정보에 접근한 모든 인원은 보안 위협으로 간주한다. 특히 기술 담당자들의 동선을 철저히 감시하며 정보 유출 우려 시 즉각 제거 조치를 취한다. 바로 그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비밀스러운 작업들이 시작되면서 아버지처럼 핵심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위험해진 거예요. 언니, 아버지는 왜 이런 걸 남기신 걸까?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필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야.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도. 사실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꺼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진아, 하영아, 아빠는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인민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는 걸. 이 체제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너희가 살아남는다면 제발 이걸 전해다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 필름을 남기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우리에게 넘기신 거죠. 나흘째 밤, 폐공장 밖에서 다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가 수색 범위를 넓힌 거예요. 이 구역도 다시 뒤져. 사형수들이 아직 평양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폐건물마다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의 수색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식량도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했지만 이젠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졌죠. 언니, 우리 어떻게 해? 하영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열흘 동안 도망 다니면서 동생의 얼굴은 많이 여위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만간 붙잡힐 게 뻔했죠.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야 해. 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국경을. 그건 너무 위험해, 언니.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어차피 우리 사형수야. 붙잡히면 끝이고. 저는 아버지의 필름을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여기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게 그냥 사라지는 거야. 하영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언니. 우리 같이 가자.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폐공장을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로 가려면 기차를 타야 했는데 역에는 보위부 검문이 너무 심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장마당 근처에서 물건을 팔고 계셨는데 우리 형편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너희 도망자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옛날에 이런 일 있었어. 내 동생이 비슷하게 당했거든. 따라와. 아주머니는 우리를 화물차에 태워주셨습니다. 함경북도로 가는 물자 수송 차량이었어요. 짐칸 깊숙한 곳에 숨겨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국경까지는 2, 3일 걸릴 거야. 절대 소리 내지 말고 검문소 지날 때는 숨도 쉬지 마.
알겠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됐어. 그냥 살아서 나가거라. 우리 동생은 못 나갔지만 너희라도 살아야지. 화물차가 출발했습니다. 짐칸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우리는 두만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품은 채로요. 중국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조선족 할아버지 댁에 숨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짐더미 속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함경북도 무산 근처에서 화물차가 멈췄습니다. 아주머니가 짐칸 문을 두드렸어요. 애들아, 여기까지야. 저기 산 너머가 두만강이고 1시간쯤 걸릴 거야. 조심해서 살아서 나가거라.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를 돌리셨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죠. 하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발자국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게 걱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나무 사이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강은 절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2월 날씨라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는 얼음이 덮여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작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탈북자다. 돌아보니 국경 경비대원 3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탕! 또 총소리가 울렸고 이번에는 제 어깨에 뜨거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계속 뛰었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가 풀숲 속에 몸을 숨겼어요. 북한 경비대원들은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우리 살았어?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살았어. 여긴 중국이야. 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영이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옷을 찢어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제 어깨도 아팠지만 다행히 총알이 스친 것뿐이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품 안에 아버지 필름을 만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두만강을 넘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일단 저 마을로 가서 조선족 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어요. 이제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세 버스가 심양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사정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방 한 칸을 내어주셨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올해는 못 있고 2, 3일 안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죠. 하영이 다리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구해다 주셨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전화를 거셨습니다.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시더니 브로커를 하나 안다고 그 사람이 단둥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틀 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한국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너희한테 돈 있어?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필름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게 북한의 비밀이 담긴 것이고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단둥까지는 데려다 줄게. 그 다음은 너희 운에 맡겨. 우리는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공항 검문이 2번 있었지만 브로커가 잘 넘겼어요. 단둥에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압록강이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강 건너로 북한 신의주가 보였죠.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여관에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한국 대사관이랑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안 돼.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이랑 협조해서 너희 찾고 있어.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심양으로 가자. 거긴 큰 도시니까 숨기 쉬워. 우리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긴장했어요. 공안이 검문할까 봐요. 다행히 무사히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3월 초였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도심 외곽의 작은 방에 숨겨줬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다리면서 한국 대사관이랑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갇혀 지내며 불안해했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너희 나가봐. 밖에 뭔가 큰 행사하고 있어. 창문 밖을 보니 멀리 큰 건물에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글도 보였죠. 국제장비 제조박람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 매년 하는 큰 박람회래. 세계 각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전시하는 거. 저는 한글 현수막을 다시 봤습니다. 코리아, 대한민국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저기,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 기업들도 많이 올 거야. 외신 기자들도 수백 명 온대. 하영이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저기 가면 안 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기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기 들어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해. 너희는 신분증도 없잖아. 그럼,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브로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분증은 아무나 못 만들어. 게다가 박람회는 기업 관계자들만 들어가. 기자는요? 기자도 들어가잖아요. 브로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자,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 한국 언론사 명의로 프레스카드를 만드는 건데 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브로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이 필름을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야 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해줄게. 근데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나도 끝이야. 이틀 뒤 브로커가 프레스카드 2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어느 산업 전문 매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짜지만 QR코드까지 만들어서 스캔하면 일단 통과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프레스 조끼까지 구해다 줬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스마트폰이라도 들고 기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수첩을 손에 쥐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박람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고 한국과는 A홀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프레스 조끼를 입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프레스카드를 스캔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B. 통과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수백 개의 부스가 있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태극기가 걸린 한국관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죠. A홀부터 E홀까지 각 나라별로 부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들렸죠. 우리는 프레스 조끼를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최대한 기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끔 다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했어요. 부스 앞에서 메모하는 척, 사진 찍는 척. A홀 입구에 들어서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관이라는 큰 글씨 아래로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바이어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하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다가가서 우리가 탈북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때 한 부스에서 젊은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목에 프레스 패스를 걸고 있었죠. 한국 언론사 기자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기자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을 걸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일단 같은 부스를 취재하는 척했어요. 기자분이 우리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매체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에 적힌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산업전문지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이에요. 기자분은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자분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뒤따라갔어요. 휴게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기자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는 사실 기자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기자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잠시 후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셔서 처형당하셨어요. 저희도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쳐 나왔고요. 기자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중국 박람회장에서 느닷없이 탈북자가 나타났다니 말이에요. 저는 품 안에서 아버지의 필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예요. 기자분이 필름을 받아 들었습니다. 작은 필름통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촬영돼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 대역과 합성으로 만들어진다는 증거예요.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걸 숨기려고. 기자분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필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입구로 중국 공안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보위부가 여기까지 온 건가? 공안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뭐라고 물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몰라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기자분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 취재팀이에요. 한국에서 같이 온 동료들이고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그는 프레스카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프레스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카드를 스캔했습니다. 삐 소리가 났어요. 통과는 됐지만 공안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뭔가 더 물으려다가 무전기에서 호출이 들어왔어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죠. 공안은 마지못해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기자분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기자분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취재팀이랑 같이 움직여요. 오늘 저녁에 공항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방법을 찾아볼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기자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우리는 한국 취재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우리가 누군지 의아해했지만 그 기자분이 잘 설명해줬어요. 드디어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취재팀은 전세 버스로 공항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 버스에 몰래 탈 수 있을까요?
그 기자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에 타요. 제가 명단에 이름 넣어둘게요. 절대 눈에 띄지 마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은 거예요. 심양공항만 넘으면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4년 3월 15일 밤이었습니다. 한국 취재팀 15명과 함께 우리도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심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죠. 도와주기로 한 기자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공항 가면 제일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출국자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거든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명단에는 이름 넣어뒀어요. 우리 회사 인턴으로요. 근데 여권이 문제예요. 여권. 우리한텐 그런 게 있을 리 없었죠. 기자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버스가 공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심양타오센 국제공항이었어요. 큰 건물이 앞에 우뚝 서 있었죠. 취재팀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렸어요. 입구에는 중국 공안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 검사를 하고 있었죠. 공안 한 명이 우리 팀을 세웠습니다. 단체 출국이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취재팀 책임자가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명단을 보더니 한 명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네. 박지영. 네. 이하진. 그게 제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공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권이 없었거든요. 도와주던 기자분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 여권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기자분을 봤습니다. 왜 따로 보관합니까? 인턴이라 처음 해외 출장이거든요. 분실 우려가 있어서요. 기자분은 가방을 뒤지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취재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체크인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빨리 들여보내 달라고 했죠. 공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다른 단체 여행객들도 많았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죠. 그때 취재팀 책임자가 나섰습니다. 저희 비행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안 될까요? 공안이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신 출국 심사대에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우리는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 로비였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죠. 기자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국 심사대가 진짜 문제예요. 거기선 여권 없이는 절대 못 나가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막히는 건가요? 그때 취재팀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사정 들었어. 너희가 탈북자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알고 있습니다. 하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책임자 분이 한참을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출국 심사받을 때 너희도 같이 끼어 있어. 혼란을 틈타서 그냥 통과될 수도 있어. 가능할까요?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 없이 통과한다는 게요? 책임자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장은 못해. 들키면 우리도 곤란해지고 너희는 더 위험해질 거야. 그래도 해볼래? 저는 하영이를 봤습니다. 동생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취재팀 15명이 줄을 섰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끼어 있었어요. 앞뒤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잘 보이지 않았죠. 출국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앞사람이 통과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프레스카드만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카드를 보더니 여권을 요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뒤에서 취재팀원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비행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안 가면 못 타요. 다른 팀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사람들까지 불만을 표시했어요. 심사관이 당황했죠. 기자분이 재빨리 나서서 중국어로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언론사 단체고 이미 확인받은 명단이라고요. 심사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그냥 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빠르게 걸어서 탑승구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공안이 쫓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어요. 우리는 취재팀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4년 3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보였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항 입국장에서 취재팀 책임자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랑은 헤어져야 해. 저쪽에 통일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필름을 꺼내 심양에서 도와줬던 기자분께 건넸습니다. 언젠가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기자분이 필름을 받아 들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죠.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데리고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신원 확인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영이 다리 상처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죠. 조사관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왔는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버지가 본 비밀에 대해서도요. 아버지는 조선인민방송국 기술 책임자셨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연설 영상을 대역과 합성으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아버지는 그 작업에 관여했고,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됐죠. 조사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정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보호시설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받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들었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심양에서 도와줬던 그 기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본 얼굴이었어요. 하진 씨, 하영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반가웠습니다.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었으니까요. 필름 분석이 끝났어요. 전문가들한테 확인받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기자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보도해도 될까요? 부분 동의가 필요해서요. 저는 하영이를 봤습니다. 동생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으니까요. 네.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2024년 12월 초였습니다. 한국의 한 신문사에서 칼럼 형태로 기사가 나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대역 의혹, 탈북 자매가 공개한 충격 증언. 기사에는 아버지가 남긴 필름 내용이 상세히 실렸습니다. 2020년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한 대역 활용, 음성 합성 기술, 관련 간부 숙청 회의록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보도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다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가끔 떠돌던 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기록과 문서까지 등장했기에 사람들은 속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평소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노동신문부터 조선중앙TV까지 총동원해 악의적 날조라고 몰아붙였고, 며칠 뒤에는 김정은의 공개활동 영상이 빠르게 내보내졌어요. 그 영상들이 조작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었죠. 그 후 일본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언론 두 곳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NHK와 아사히 신문이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북한 체제 위기설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내보냈죠.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유럽의 언론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추가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보호시설 작은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필름에서 나온 문서들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설명하고 있었죠. 하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저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사형장으로 가던 그 새벽, 트럭 안에서 보위부 간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본 건 지도자의 생명과 직결된 금기였다고요. 그 비밀을 본 순간부터 온 가족이 죽을 운명이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두만강을 넘고 중국을 거쳐 여기 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을 세상에 알렸죠.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밝은 불빛들, 평화로운 풍경.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하영이와 함께 앉아서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으니까요. 살아서 진실을 전하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살았고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제 그 진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 여정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